제84화 거란은 발해를 어떻게 통치하였나. 야유라부기는 916년 거란국을 건국하고 10년 후인 926년 발해를 멸망시켰습니다. 발해가 건국되던 698년 발해와 거란족의 관계는 우호적이었습니다. 당나라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발해가 건국된 이후에도 발해 무왕의 등주 공격, 마도산 전투, 알록산의 난 등이 일어난 8세기까지는 적대 관계가 아니었지만 9세기에 들어서면서 거란은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고 발해는 거란의 세력 팽창을 경계하였습니다. 10세기에 야유라부기가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각 부족을 통일시키고 형제들이 모반을 정리하면서 916년 황제에 등극하였습니다. 황제가 된 야유라부기는 한족이 다스리는 중원을 공략하기 위하여 배후를 안정시키려고 발해를 공략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925년 12월 거란의 성지인 목엽산에서 산제를 올리고 오산에서 푸른 소와 백마를 잡아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어 철갈산에 가서 사귀전을 행했다고 합니다. 사귀전이란 죄인을 기둥에 묶어놓고 화살을 난사해서 죽이는 것인데 출정식이나 귀환하면서 불길한 기운을 제거하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주로 죄수와 포로를 묶어놓고 쏘았습니다. 야유라부기는 발해 공격의 명분을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두 가지 일 가운데 한 가지 일은 이미 완수하였으나 발해에 대하여 대대로 내려온 원수만은 씻지 못하였으니 어찌 평안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는데 서방정벌은 이미 마쳤으니 나머지 한 가지 목표인 동방이 발해 정벌에 나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야유라부기는 925년 12월 21일 발해 원정에 출발하여 국경선에 있는 부여부를 3일 만에 점령하고 수도 상경성을 향하다가 도중에 발해의 노상이 이끄는 삼만대군을 격파하고 단숨에 수도 상경을 포위하였습니다. 거란은 황태자 야율배, 황자 대원수 요골, 남북재상 야율소가 총동원되어 공격했으나 발해는 대비가 없었습니다. 수도가 포위된 지 3일 만에 발해의 마지막 왕 대인선은 항복했습니다. 야유라부기의 어가가 성 안으로 들어가니 대인선이 말 앞에서 죄를 청하였고 군사들로 하여금 대인선과 발해 귀족들을 호위에 나오도록 하고 천지의 제사를 지내고 다시 군사들에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야유라부기는 항복한 대인선에게 오로고, 왕후에게는 아리지라는 이름을 내렸는데 이는 항복을 받을 때 탔던 야유라부기 부부의 말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발해는 926년 1월 이렇게 굴욕적으로 멸망했습니다.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후 오랜 역사를 가진 발해를 흡수하기 위하여 강원, 양면책을 병용하였습니다. 야유라부기는 발해 왕실과 귀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나마 독립적인 동란국의 국가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원래의 통치 방식과 각종 제도를 보존하고 기존 군주 전제의 정치체제를 보존한 것입니다. 이는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거란이 봉건화된 국가인 발해를 다스리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야유라부기는 태자인 야율배를 인환왕으로 삼아 동남국의 지배자로 삼고 천자의 관복을 하사하고 연호를 감노라 하였고 야유라부기의 동생 야율질라를 좌대상, 발해의 노상을 우대상, 발해의 사도 대소현을 좌차상, 야율우지를 우차상으로 거란인과 발해인을 함께 배치하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배치 방식은 일본 관동군이 만주국을 건국하고 지배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관동군은 1932년 일만 의정서를 통하여 만주국 관직의 절반을 일본인들이 차지하도록 협정을 맺은 다음 1934년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만주국 황제로 즉위시킨 것입니다. 거란은 발해 국왕 대인선을 그대로 동남국에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거란의 황도 서쪽으로 보내어 발해 유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시켰고 반항적인 발해 유민들을 대규모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게다가 야유라부기가 귀환 도중 갑자기 죽으면서 권력은 황후인 술률평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술률평은 동남국의 왕 야율배의 실권을 빼앗았고 동생 야율덕광이 후계자가 되면서 발해 지역인 동남국의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요사에서의 야유라복이 아내인 순렬평은 대우로 섭정하여 군국의 일을 임시로 결정하였다고 하던 여걸이었습니다. 순륜평은 위구르계이면서 강인한 기질의 소유자였고 거란 조정의 2인자로 작전회의와 군사행동에 참가하는 한편 태조인 야유라복이와 경쟁자 관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황족과 황후족 간의 권력투쟁의 양상이었고 구체적으로 대외 정책과 황위 계승 문제에서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순릴평은 새로운 황제의 즉위를 미룬 채 계속 국내의 동향과 반응을 주시하면서 태조의 측근들을 제거하였습니다. 황태자 야율배의 황위 계승을 촉구하는 남편의 동생이며 요직에 있던 야율진라를 비롯한 야유라복의 최측근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죽인 신하들이 전후 백을 헤아렸다고 거란국지 후비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순릴평은 황제의 전제 군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장남 야율배보다는 차남 야율덕광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율덕광은 지혜와 용기가 있고 병사를 잘 다루며 평소에 부하들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하였기에 차남을 즉위시켜 거란의 태종이 되었습니다. 동남국의 왕인 야율배가 황위 계승에 실패하면서 발해를 다스리는 동남국의 위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심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란 내부의 권력투쟁은 발해 지역에 대한 거란의 통제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많은 발해 유민들은 거란의 정복을 거부하고 여진이나 고려로 망명하였습니다. 일부는 흩어지면서 거란에 저항하였습니다. 야율덕광은 형인 야율배가 발해 유민들과 연합하여 자기에게 반기를 들 것을 두려워하여 형을 견제하면서 야유라복이가 발해의 우차상으로 임명한 야율우지를 동남국의 최고 권력자로 삼았습니다. 야율우지는 3년 만인 928년 태종인 야율덕광에게 표문을 올렸습니다. 발해는 예전에 중원의 국가들을 두려워하여 험한 지세에 의지하여 스스로를 지키며 상경에 거주하였는데 장차 거란의 후환이 될까 걱정됩니다. 그들의 땅은 토지가 비옥하며 나무와 철, 소금, 물고기 등의 이익이 있으니 그들이 미약한 틈을 타서 주민들을 옮기는 것이 만대의 계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그들의 무리를 골라 우리의 좌익으로 삼고 돌골과 당항족, 시리족으로 우리의 우익을 삼으면 중원이 한족을 제압함으로써 천하를 통일하여 전임 황제께서 이루시지 못한 업적을 이루고 후세에 끝없는 복을 줄 것입니다. 태종 야율덕광은 동남국으로 이름을 바꾼 발해 유민들을 강제로 동평군으로 이주시켰는데 대다수 발해 유민들은 이를 거부하며 격렬하게 저항하였지만 태종은 이를 강행하여 상경에 불을 질러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란왕이었던 형의 실권을 박탈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조서를 내려 인황왕의 위세를 세워주고 계속해서 인황왕의 집에 행차하여 제사 고기를 하사하는 모습을 보여 형을 극진하게 모시는 듯 하였지만 실제로는 시종일관 형을 경계하면서 호위병으로 하여금 항상 형의 동종을 엿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동생인 태종의 감시를 받던 형은 겉으로는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은인자중하였으나 분노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중원 후당의 명종 이사원이 비밀리에 야율배와 접촉하여 망명을 유도하였으므로 어머니 순륜평과 동생 야율덕광의 감시에 지친 야율배는 930년 후당으로 망명하였습니다. 후당의 명종은 야율배를 후대하며 이찬화라는 이름도 하사하였고 회화군 절도사 및 서주, 신주 관찰사에 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명종이 병에 걸리자 후계 다툼이 치열해졌습니다. 명종의 와병 중에 죽은 것으로 오판한 둘째 아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궁안에 진입했다가 처형되고 셋째 아들이 제위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양아들과 사위 석경당도 황제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먼저 양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황제인 셋째 아들을 죽이고 자신이 황제에 올랐으나 사위인 석경당이 거란의 도움을 받아 새로이 후진을 건국하였습니다. 거란에서 후당으로 망명한 야율배는 거란에 후당의 혼란 사실을 알려주며 후당을 토벌할 것을 요청하는 등 애매한 행동을 하다 결국 살해되었습니다. 석경당은 연운 16주를 미끼로 거란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거란의 태종 야율덕광은
후진이 석경당을 황제에 즉위시키고 그 대가로 연운 16주를 얻었습니다. 태종은 중원의 연운 16주를 얻고 귀환하던 중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태종의 장수들은 과거 태조 야유라부기가 사망한 다음 측근 신하들을 몰살시킨 솔률평의 전적을 두려워하여 야율배의 아들 야율올욕을 옹립하여 세종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세종이 된 야율올욕은 죽은 아버지 야율배가 동랑국의 왕이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늙은 야율안단을 명왕으로 봉하여 동랑국의 국정을 맡게 하고 발해인 고모한을 중대성 우상으로 임명하여 발해국 영토에 있던 아버지 야율배의 동란 정권을 형식상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야율안단이 몇 개월 만에 죽자 더 이상 새로운 왕을 책봉하지 않았고 982년 성종이 즉위하면서 동랑국이 중대성 편제를 처리하고 요의 지방행정조직에 편입시켜 동랑국을 57년 만에 소멸시켰습니다. 거란은 발해를 정복한 후 요동의 새로 편입된 영토에서는 술을 전매하지 않았고 소금과 누룩 역시 전매를 완화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발해인들이 감정을 달래면서 통치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수탈을 경감시키는 등 회유 정책을 실시한 것입니다. 거란이 아직 중원의 연운 16주를 점령하기 전이었으므로 동랑국을 거란의 주요한 농산물 공급지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동랑국을 강압적으로 일시에 강탈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건전화시켜가면서 지속적인 공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요사에는 거란의 야유라보기는 발해왕 대인선을 멸망시킨 후 가구 천여호를 연 지역으로 옮겨 땅을 지급하고 부세 수입을 덜어주었으며 왕래, 무역, 관시 모두 과세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해 유민들에게 과거에 익숙한 철 생산과 수레 생산에 종사하게 하여 새로운 지역에서 안주할 수 있도록 발해인들을 우대하였습니다. 발해 유민들에게 생산을 고무하면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거란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발해는 멸망한 이후에도 독자적인 위치로 후 당에 사신을 보내면서 발해의 사신이라 칭하고 동란의 사신이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929년에는 배구 등 93명의 사신을 일본으로 보내자 일본은 비로소 발해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일본은 동랑국의 사절단을 홀대하여 돌려보냈다는 기록도 등장합니다. 거란이 피지배국인 동랑국을 독립적으로 정치 교류를 하도록 한 이유는 거란의 급격한 영토 확장으로 인한 주변국의 높아진 경계심을 완화시켜 국제관계에서 긴장도를 낮추고 발해를 계속하여 교역 창구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란의 발해 지배 정책은 훗날 거란이 중원에서 석경당이 후진을 다루는 방식이나 이후 금나라가 북송을 멸망시킨 후 그 영토에 허수아비 정부인 제나라를 세우고 유예를 황제로 즉위시킨 것과 유사한 방식이며 결코 독립국가는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즉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후 동랑국을 유지시킨 것은 통치 수단인 임시국가였을 뿐 사실상의 권력은 거란이 지니고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발해 유민들은 거란 지배 하에서도 계속 독립의지를 불태웠습니다. 938년에는 발해의 귀족 출신인 열만화가 정한국을 세웠으며 1029년에는 발해 왕족의 후손인 대열림이 흥묘국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발해 유민들은 훗날 금나라 아골타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에 동조하였고 발해인들의 정체성은 금나라에 이어서 원나라 시절까지도 지속됩니다. 비록 그 이후에는 역사 속에서 자취가 사라졌지만 오랜 기간 발해인들의 정체성을 간직하며 살아간 발해의 유민들이 여진족이 금나라와 청나라처럼 부흥운동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역사 속에서 너무나 아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